유류분 소송은 굉장히 치졸해요. 받을 돈 받고 이런 소송이 아니에요. 네.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서로 다 까는 거. 까야 돼요. 정말 치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네. 재산 분배의 형평이 네. 너무 깨져버립니다. 딜레마네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드리는 미남들의 절세 TV 절세 미남 김효룡입니다. 자, 오늘 절세 미남에서는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속 그러면은 이제 물려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받아야 되는 분들, 네. 줘야 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상속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상속 그러면 이제 세금과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이자 세무사십니다. 안원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보니까 대표 변호사하고 또 세무사세요. 네. 네. 이 시대의 대세네. 괜찮습니다. 네. 대표 변호사 세무사. 맞습니다. 대세. 대세입니다. 네. 아, 변호도 하시고 세무도 하시고. 네, 이게 사실은 세무사를 먼저 합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세법만 알면은 정확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법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 자격을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그 원하면 이제 막 마음대로 막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냥 3년만 공부하면 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네. 공부 어떻게 했어요? 수석 뭐 1등한테. 네. 저는 8시간 다 자고요. 학교에서만 공부했어요. 저도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이러면 뭐 정말 때리고 싶던데. 강의 인강 따로 안 듣고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 천재네요. 아니 그냥 공부가 좀 저는 적성에 잘 맞죠. 진짜 갈수록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주인공인데. 네. 아무튼 이게 저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아, 수학이 싫어서도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무가 다 숫자잖아요.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도 아시고 네. 세무적인 숫자도 잘 알고 하니까 네. 이 세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고 법률적으로는 또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매칭을 시키느냐. 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많이 없다고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많이 없어요. 아, 야, 그거 굉장히 귀한 분이네. 사실 회계사랑 변호사 자격 둘 다 가지신 분들은 좀 많이 계시거든요. 아, 회계사하고 변호사는 네, 있구나. 회계사 따시고 로스쿨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분들은 또 회계법인이나 예. 대형 로펌에서 또 기업들 위주의 업무를 하십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세무법인에서 개인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은 그렇죠.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는데 네, 세무와 회계가 둘 다 같은 영역인 것 같지만 회계는 전혀 세무보다 훨씬 다릅니다. 좀 큰 영역이잖아요. 네. 세무는 우리 서민들과 맞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회계사분들은 감사라는 역할과 그런 네,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하시고 저희 세무사님들은 또 세금과 관련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계십니다. 역시 대세. 네, 대세 안원용. 네, 감사합니다. 예.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느낌이.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개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이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넉놓고 있다가 네, 사실은 상속을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닥치거든요. 네, 이러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네, 뭐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러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네. 분들은 생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증여라든지 맞습니다. 상속이란 건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전제 조건인 거죠. 맞아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좀 정리를 해놓고 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은 생전에 증여하는 거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선은 있습니다. 상속세를 있어요? 줄이는 오. 효과가 있는데 그 측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네. 생전 증여를 하나 상속으로 받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고 예. 증여세는 증여를 받으신 분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수증자들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는 네. 세율 구간이 각자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우선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고 어.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 모르지만 음. 증여를 한다는 건 상속보다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먼저 한다는 건 네.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낮을 때 한다라는 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물가 상률도 반영하고 그리고 뭐하고 하면은 훨씬 높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보다 증여로 미리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네. 근데 농담이지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쵸? 물가가 낮을 때 좀 어떻게? 네. 이건 안 되니까. 진짜 더 아. 중요한 거는 증여를 하고서 네. 사실은 증여받고 나서 상속인이 아닌 자들, 네. 예를 들어 손자,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은 네. 증여하고 5년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이 되고요. 아. 저희 상속인들,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은 네네. 돌아가신 날부터 10년까지 합산이 됩니다. 네네. 그 말은 증여를 하고 나서 네. 5년 또는 10년 이상 사시는 게 사실은 상속세 무리하네. 절세가 되니까 사실은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하고 나면은 뭐 부모님에겠네. 그럼요. 부모님을 건강하시도록 보양식도 막 갖다 드리고. 오히려 더 케어를 어. 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더 그러니까 더 미리미리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정도 쌓이겠어요. 그럼요. 아, 우리 아버지가 10년은 사셔야 그럼요. 절세 효과가 있는데. 더 절세 효과가 뭐 그렇게 있으니까 계산하는 건 아니겠죠. 네, 더 사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미리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런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증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네.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르신들께서 또 미리 주려고 하기에는 네. 미리 줬다가 네. 자녀들이 봉양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음. 뭐 팽당했다라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내가 미리 안 주고 끝까지 쥐고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다 안 주고 네, 본인 거 쓸 거는 좀 남기고 네. 적당히 이렇게 시간을 좀 주고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 제일 이것도 하나 좋죠.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럼요. 증여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을 좀 끌면서 나눠서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것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어. 사실 한 방에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는 네. 증여 받은 사람이 취득세랑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 그런 주... 케이스가 네, 삼성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상속이지만 이거는 맞습니다. 상속세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뭐 몇 조 이렇게 나오니까 네. 한 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가 지금.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민들에게도 똑같이 엄청난 부담으로 올수 있는 적용됩니다. 거지. 그래서 이게 네. 증여세랑 취득세 낼 돈이 없어서 네. 사실은 미리 다 주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네.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해도 네.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면 음. 당신께서는 취득세랑 증여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 결국 본인 현금이 없어서 네. 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야 돼요. 빌려서. 그러면 부모님이 재산도 줬는데 어. 내가 쓸 현금까지 또 빌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증여라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빌렸다라는 표현을 쓰였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내가 증여도 해주면서 네. 증여세도 내줘. 네. 이건 불법인가요? 증여세를 내주면 네. 그 증여세를 내준 만큼을 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그러니까, 다시 그럼, 가산해서 오케이. 계산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줬어. 네, 근데 그 증여세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네, 뭐 1,000만 원이었다고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쳐봐. 네,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 그래도 1,000만 원도 증여니까 네. 그 중에 10%또 100만 원을 또 증여하고 또 증여하고 증여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서 네, 계속 가야 되는 거네. 네. 무한 루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아, 세무사들. 나는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줄 때 네, 증여세도 이렇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용돈처럼 네, 주니까 네, 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큰일 날 일이네. 맞습니다. 다 잡히네요. 다 잡힙니다. 오. 근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 말 안 나와도 해도 돼요. 해드릴게요. 네. 증여세를 내줘도 네. 증여로 안 보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요? 딱 하나. 뭐요?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일 때. 네. 비거주자라는 표현은 네. 해외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 쉽게.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않는 사람.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해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미국에. 네. 그러면 자녀 이름으로 저희가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자녀가 국내에 다른 재산도 없고 만약에 없어. 증여세도 납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어, 우리 세법에서는 어. 증여한 사람도 같이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서 오. 만약에 수증자가 세금을 안 내면 증여자가 낼 수 있도록 아.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걸로 묶어놨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국가는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네. 거고 그래서 사실은 비거주자인 자녀가 안 내더라도 증여를 했던 어머니가 아. 대신 증여세를 내주시더라도 네. 그거는 자녀의 납세 의무를 대신해 준 게 아니라 본인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거를 이행해 준 거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게이트가 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네. 비거주자들이 증여받을 때는 네.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아. 점을 또 활용해야 됩니다. 예외 조항.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께 솔루션을 드릴 때 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사례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항들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요게 힌트가 될 수 있죠. 아 그럼요. 상담을 오시면 또 구체적인 외국으로 사실관계를 갈 수도 있잖아, 가지고 또.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걸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방금 탈세니까 어떻게 보면. 비거주자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세법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냥 해외에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 그 부분은 혹시 또 다음 주제 또 하나에. 네, 다음 주제 때 아니 또 이게 할 게 무궁무진한데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부모가. 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장남에게 그 또 이제 장남 우리 약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아직 있습니다. 예, 자녀 중에 네. 우리도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약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여쭤봐야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장남에게 아파트를 조금 미리 증여하고 싶다. 네. 이러면 세금 이외에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게 또 생기나요? 아니면 세금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사실 네. 아직 그러니까 장남이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아직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장남이 특히 모시고 살았고 하면은 음. 장남한테 아파트를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 대비에 유리하구나.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미리 장남에게 증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장남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상담을 오세요. 네. 근데 저희가 장남한테 이렇게 미리 주려고 오셨는데 네. 사실 요즘 뭐 아파트가 두세 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네. 보통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맞아요. 계십니다. 근데 그 아파트 한 채가 옛날에는 뭐 5억, 6억밖에 안 했던 네. 아파트가 현재 지금은 뭐 반포동 뭐 어디 네. 원베일리 이런 건 3, 40억 하거든요. 50억이에요. 50억까지 하죠. 그래서 원베일리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완전 부자야. 그러니까 원베일리 하나 갖고 네. 계신데 그 원베일리를 저희가 이제 자녀분 장남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세요. 만약에 네. 근데 문제는 아버님의 가장 큰 재산인 네. 원베일리를 장남한테 증여하면 네. 다른 차남이 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보통 보유 재산의 네. 막 8, 90%가 돼버리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네. 근데 그게 한쪽 자녀한테 가버리면 네. 다른 자녀가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운하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물론 증여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네. 거기에 대한 트집을 안 잡아요. 네. 다른 대꾸를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모시고 있고, 장남이. 네. 근데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둘째가 유류분 얘기를 꺼내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겁니다. 이게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아. 내 법정 상속 지분에 미달하게 됐을 때는 내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만큼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걸린 거지 일종. 걸립니다. 네. 이게 어쨌든 민법에서 옛날에 장남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장남한테 가다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뭐 생계가 거의 유지가 힘든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민법에서 사실은 유류분 제도라는 거를 보장을 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유류분 소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많이 일어나고 그럼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소송이 걸리게 되고 소송이 걸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쪼개야 되는 거네요. 쪼개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저 상담 오실 때는 자기가 독자가 좋네. 네, 자기가 본인이 차남을 제가 설득할 수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 차남이 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말도 걱정하지 안 마. 돼. 그러고 진행을 하세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꼭 네. 상속세 신고도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남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 그렇지. 장남분이 상속세 신고를 오시는데 이제 분할협의를 하려고 하면 분할협의할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가 빠져버렸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차남 쪽에서는 당연히 주변에서 본인은 형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앞에서 자녀들끼리 소송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렇지. 참고 싶은데 네, 부모님 이제 다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문제는 며느리가 차남을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 여보 지금 유류분 청구하면 10억은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면요. 제 앞에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잖아. 일부분은 10억은 받을 수 있다는데. 권리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청구를 하면 어차피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다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거지. 못해도 10억은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이걸 청구 안 하냐. 그리고 유류분은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괜히 바보 소리 듣고 이러니까 차남이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형님하고의 관계가 있다지만 사실은 재산이 50억짜리 원베일리가 넘어가고 본인한테는 한 2, 3억 보험금을 받았다. 이게 넘어가기가 재산 분배 형평이 너무 깨져버립니다. 딜레마네요. 딜레마.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자니 본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권리를 갖자니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게 되는 거고. 네. 그거 이제 유류분 청구하고 나면은 두 형제가 보겠습니까? 사실 유류분 소송은 그냥 저희가 뭐 받을 돈 받고 이런 소송이 아니에요. 네. 유류분 소송은 굉장히 치졸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류분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생전에 증여받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하나만이 아니라 야 차남 너 결혼할 때 아버님이 뭐 줬잖아. 뭐 전세 줬잖아. 자금 해준 거 줬잖아. 그거 서로 다 까는 거야. 까야 돼요. 야, 너 원흉아. 네.
너 생각해보니까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너 1억인가 줬잖아. 해줬잖아. 뭐, 형은 안 줬어? 그러면서 형은 1억이 줘줬잖아. 이렇게 되고 맞아. 다 까발려주는 다 거야. 까발려지고 그다음에 그 장남한테 유학 갈 때 뭐 유학비 대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할아버지가 대주면 원래 다 징여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까고 해서 저희가 그걸 까는 이유는 유류분에 대한 어떤 산정을 할 때 특별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 그런 구체적 상속분 즉 사전에 증여받은 것들을 빼고 계산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이야, 정말 치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네. 근데 그 싸움이 희열이 아니라 치졸이네. 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는 그냥 정말 서로 세상에 이제 원수가 원수예요. 되는, 원수가 되는 거지. 네, 그것까지 나한테 이걸 징여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냥 우리 형제끼리 너무 친해.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이렇게 떨떠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요거 또 숨겨진 얘기가 또 있나요? 또 요거 있어요. 상담. 그래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또 재밌는 뒷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재밌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질문을 받아서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